브리즈번 여름이 너무 더워요. 40도 가까이 돼요. 근데 브리즈번이 어떻게 했냐면 인공 해변을 만들었어요. 여름에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빠져나가지 말고 도시에서 해변을 즐겨. 그러니까 그런 날씨를 역으로 이용한 거예요. 윈터 원더랜드도 맞아. 그 영국이 겨울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다 햇빛 있는 스페인이나 남프랑스로 다 도망가요. 1월 달이 너무 우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런던에서 뭔가 재밌는 걸 할 수 있는 거를 또 계획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저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이러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거를 역발상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그걸 이용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도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성공하려면 서울로 가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과 문화를 빨아들인 서울은 블랙홀 같은 도시가 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많은 것들을 빠져나간 곳에는 큰 구멍이 생기기 마련이죠. 인구도 경제도 줄어드는 축소의 시대에 진입한 지금 지역은 도시는 앞으로 어디를 좀 향해서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디펜와인드에서는 소멸하지 않는 도시의 저자 경신원 작가님과 함께 도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모셨는데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도시를 탐색하고 연구하는 도시학자 경신원입니다. 저는 영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에서 지난 한 25년 동안 주택과 도시 문제를 연구하고 있고요. 지금은 한국에서 도시와 커뮤니티 연구소라는 독립연구소를 운영하고 시립대학교에서 도시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주택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가 사는 공간. 근데 도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공간의 확장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에서 어떤 이런 공간과 우리 사람, 커뮤니티 간에 일어난 여러 가지 관계들, 일들 이런 거에 대해서 관찰하고 고민하고 조금 더 나은 어떤 솔루션이 없을까.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관심 있는 거 커뮤니티란 말을 쓴 이유는 좀 보다 나은 기회를 주고 좀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싶었어요. 네. 그런 고민과 연구 끝에 나온 책이 이 소멸하지 않은 도시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책을 쓰게 된 계기도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 오니까 지역 소멸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이제 미국에 갔더니 농촌에서의 삶이 도시에서와 그렇게 다르지 않고 그리고 특히 영국에서는 오히려 컨트리 사이드가 도시보다 더 살기 좋은 걸 보면서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아, 시골에 있다는 게 이게 뒤떨어지는 게 아니구나. 근데 우리는 왜 이럴까? 근데 20년 외국 생활하고 돌아왔는데 더 심각해진 거예요. 사실 근데 도시는 이 성장과 축소를 이렇게 반복하게 돼요. 도시가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해외에서도 우리랑 비슷한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도시는 왜 살아났고 어떤 도시는 왜 그냥 소멸해 버렸을까? 이거를 좀 찾아서 그 해법을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면서 이 책을 썼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좀 집중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인구 이동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일본이 겪고 있는 현상을 그대로 우리나라가 밟고 있다라는 표현도 많이 하잖아요. 일본의 과거와 현재를 빗대어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위치에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먼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제가 일본을 이렇게 막 리서치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유사점이 굉장히 많죠. 뭐 발전 단계랄지 뭐 지금 인구가 감소되고 우리가 훨씬 더 래피드하게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의 인구의 자연 감소는 아마 2005년 뭐 2010년 요때 자연 감소가 이제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이후 지속적으로 이제 감소 추세에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연 감소는 2021년이에요. 근데 이제 코비드 19이 이제 끝나고 나서는 굉장히 소폭이고 미세하지만 혼인율도 증가하는 거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 출생률도 조금 증가하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볼 때 한국의 미래는 일본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네. 지금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좀 증가했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소폭. 네. 소폭 조금이죠. 네. 우리나라 인구 이동의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그 연령대별로 조금 다른데, 연령대별로. 네, 20대가 이제 인구 이동이 가장 높은 세대예요. 그렇죠. 2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 그리고 직장, 그래서 이제 수도권으로 많이 가죠.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해요. 젊은 친구들이 더 넓은 세계에서 이런 걸 하고 싶다는 욕망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3, 40대 같은 경우에는 달라요. 왜냐하면 가정을 꾸리고 싶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주택 문제가 이제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세대별로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걸 말하자면 주택 문제, 그리고 교육, 일자리 요 세 가지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네. 네. 교육, 주택, 일자리 네네. 이거를 네. 가장 큰 원인으로 네. 꼽아주셨고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로의 순 이동률이 높다라는 네. 데이터가 있던데 네네. 이것도 이 세 가지 항목과 연계해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2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로 많이 가지만 서울의 인구가 사실 90년대 초반부터 점차 이제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서울의 인구 늘어나는 줄 아시는데 줄고 있어요. 서울은 네, 인구가 줄고 있군요. 줄고 있어요. 그게 이제 아주 작지만 성장하지 않아요, 인구가. 네. 근데 그게 가장 큰 원인은 서울을 빠져나가는 가장 큰 연령대가 3, 40대예요. 근데 그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 문제가 가장 크죠. 서울보다는 어포더블하고 커뮤팅이 가능하고 그리고 용인 같은 지역은 이제 출생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주변에 같은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이들 키우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학교도 이제 많고 그리고 relatively 새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혼하면 새 아파트에 가고 싶고 이러니까 시설도 좋고 이제 아이 키우기도 편하니까 그런 지역으로 이제 인구가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집값이 비싸니까 살기가 그렇죠. 힘들죠. 살기가 힘드니까 물가도 비싸고. 서울 네. 근방에 있는 네네. 용인, 그렇죠. 뭐 수원 이런 쪽으로 네네. 이동을 하는 요렇게. 거군요. 네네네. 이동하다 보니 경기도권으로. 또 아이들 키우기도 괜찮은 그쵸, 네.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네네네. 학교도 생기게 되고 네. 비슷한 연령대가 있으니까 거기는 그래도 산부인과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서울에는 산부인과가 많이 줄고 있고 강북 같은 경우는 폐교가 이제 나타나고 맞아요. 있어요. 왜냐하면 인구학에서 인구가 이동하는 가장 큰 원인은 네. 내가 이동해서 드는 비용이 내가 스테이할 때보다 기회비용이 더 높을 때 그렇잖아요. 여기가 보다 나은 기회가 있다고 느껴질 그렇죠. 때 그걸 감수하고 이동을 하니까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은 이분들이 이제 여기에 거주하는 게 나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동을 하시는 거죠. 네. 이 더 나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 청년들, 특히 뭐 20대, 30대, 많게는 40대까지 서울로 쏠리는 현상들이 네. 많이 발생했잖아요. 네. 이 뭐 살기 좋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거는 좋은데 이 500대의 기업들, 흔히 좋은 이제 일자리라고 하는 곳이 수도권, 또 서울에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청년들이 서울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는 경기도로 가더라도 일자리는 서울에서 얻겠다. 이런 방법인데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이 지속될 걸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좀 더 완화될 걸로 보이십니까? 완화할 수는 있지만 그걸 어떻게 스탑할 수는 없어요. 외국도 마찬가지 런던으로 쏠림 현상이 있고 뉴욕과 보스턴으로 청년들이 가고 그건 너무 당연한데 이제 교육을 마친 이후에 네. 이제 이 친구들이 어디에서 스테이하고 일을 할 것인가 이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국 선생님 말씀하신 요점에서 보면 이제 90년대에 이제 서구 사회에 도심 쇠퇴 현상이 아주 심각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재생할 것인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80년대에 이제 신자유주의가 막 들어오면서 그때 초반이 조금 경제 위기가 있었어요.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그래서 도시가 경쟁력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이제 하버드 대학교의 비즈니스 스쿨에 마이클 포터 교수님이 계신데 네. 그분의 가장 유명한 이론이 이제 urban competitive, 도시 경쟁력이에요. 그거를 모든 국가와 이제 인터내셔널 오거나이제이션이 이제 받아들이면서 국가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도시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설명을 하셨어요. 네. 그게 가장 좋은 예가 이제 실리콘밸리죠. 그 실리콘밸리 그 지역이 일으키는 GRD라고 하죠. 그게 이제 엄청나게 큰 거예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도시가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 그래서 그때는 이제 좋은 기업이 있는 곳에 인재가 온다는 게 아주 지배적인 흐름이었어요. 2000년대 들어오면서 창조계층이라는 크리에이티브 클래스라는 그 이론을 말씀하신 리차드 플로리다 교수님이 본 건 뭐냐면 네. 실리콘밸리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기업이 있었다기보다는 창조적인 인재가 모여서 실리콘밸리라는 가상의 지역을 만든 거에 주목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여러 지역을 비교하시면서 이 창조 인재들이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래서 2000년대부터 이제 이 이론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이미 이제 기업 위주의 어떤 도시 발전은 거기에서는 많이 이제 어드밴스드 됐죠. 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도 도시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거는 네. 어떻게 기업들을 유치할 것인가라기보다는 네. 어떻게 이 창조 인재들을 우리 도시에 여기에서 머물면서 도시를 변화시킬 것인가. 그게 제가 얘기하는 매력적인 도시인 거죠. 네, 왜냐하면 요거는 또 탈산업화와 관련이 있어요. 제조업 중심에서 탈산업화가 되면서 선생님들 같이 서비스 인더스트리, knowledge based, 크리에이티브 클래스의 계층이 막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K-culture, 네. K-문화, 뭐 K-pop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를 이제 유명하게 했고 그게 이제 우리를 어트랙하게 됐잖아요. 그거거든요. 크리에이티브 클래스란 뭐 예술가, 뭐 영화, 애니메이션, 뭐 닥터스, 엔지니어 이런 계층이에요. 인텔리전 계층. 이런 분들이 모여서 헐리우드를 만들었고 실리콘밸리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기업 중심이라보다는 인재가 있는 곳에 기업이 온다. 야.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어떻게 요 창조 인재들이 와서 지역을 바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인가. 그거에 조금 집중하셔야 되죠. 전 여태까지 네. 이 기업이 있어야 네, 네. 창조적이고 그쵸. 또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이 모인다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이걸 그쵸. 뒤집어야겠네요. 그거는 이제 굉장히 90년대까지 마인드고. 부선생님 딱 생각할 때 미국에서 가장,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어디죠? 우리 인터뷰 중에 한번 나왔는데 하버드? 그렇죠. 우리 네. 딱 하버드 생각하죠. 예. 하버드, MIT, 뭐 그렇죠. 거기가 동부에 있잖아요. 네. 보스턴에 있죠. 근데 왜 실리콘밸리는 서부에 있을까요? 깊게 고민해보지 그렇죠. 못했네요. 생각하면은 이렇게 좋은 학교가 있는 곳에 창조계층이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실리콘밸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네. 왜 서부에 있을까? 그걸 마찬가지예요. 거기 동부에도 있어요. 루트 1 to 8이라고 사이언스 코리도가 있어요. 네. 근데 실리콘밸리는 MIT에서 괴짜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스트 코스트 동부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근데 과거부터 서부는 어때요? 금광을 캐려고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개발된 그 미국에서 약간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약간 네. 우리가 생각하는 서부 캘리포니아 그래서 영어도 달라요. 캘리포니아 맞아요. 스타일 캐주얼 잉글리시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여기에서 어떤 보수적인 문화에 굉장히 답답해서 나는 서부로 가서 거기에 있는 유명한 이제 대학이 있잖아요. 이제 같이 이제 스탠포드 대학을 중심으로 거기에서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나는 정부에서 어떤 뭐 규제나 지원에 자유롭게 우리끼리 하는 스타트업을 해보고 싶어서 거기로 많이 이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이스트코스트에 처음에는 이주를 하면서 실리콘밸리라는 그런 거대한 지금 스타트업의 메카죠. 거기를 형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창조 계층들이 모이는 지역을 보면 우리가 얘기하죠. 실리콘밸리는 실패를 용이하는 문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코워킹 스페이스가 가장 먼저 생긴 것도 샌프란시스코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가 아는 모든 스타트업 본사는 샌프란시스코에 있어요. 재밌는 예로 웨이모, 제 책에 소개했지만 그 자율주행 차 있잖아요. 네. 그거를 도시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샌프란시스코예요. 거기 웨이모를 테스트하기 제일 좋은 곳이에요. 뭐 도로도 복잡하고 굉장히 원웨이 시스템도 많으니까 이 자율주행을 테스트하기 좋지만 다른 도시들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죠. 저게 잘못 사고 나면 우리 시민 그러니까 다 거절했는데 샌프란시스코는 해보자. 한번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새로운 거를 시도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과 정부와
그리고 그걸 시작하는 테크니션들이 삼박자가 맞아서 샌프란시스코라는 그런 창조 도시, 창조 계층이 가장 많이 몰리는 도시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네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디를 모여드는가, 왜 모여드는가. 근데 아까 네네. 창조 인재 네네. 얘기하시다가 네. 이게 조금 더 발전된 게 창조 계층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점적인 요소가 이제 모여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뭐 저소득층, 중산계층, 상류층처럼 지금은 이런 새로운 우리 사회의 계층, 그러니까 19세기 산업혁명 내 부르주아지라는 새로운 계층이 생겼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귀족 계층이 아니지만 상업. 뭐 굉장히 돈을 벌어들여서 새로운 중산 계층을 형성했잖아요. 그렇지. 우리 사회의 새로운 계층인 거예요. 이 크리에이티브 클래스라는. 그러니까 산업이 달라지면서 그러니까 딱 19세기에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과 지금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생각하면 새로운 계층이 생겨나는 거죠. 그 4차 혁명 때는 새로운 계층, 그쵸, 창조 또 계층이 그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산업의 발달에 따라서 네. 새롭게 형성되는 계층이 있고 그들을 중심으로 도시도 변화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좀 부러운 마음이 강했거든요. 왜 이유가 우리나라에는 이런 계층을 잘 관리하고 또 이런 계층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곳이 있나? 라고 했을 때 딱히 딱 떠오르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경기도 지역에 몇 군데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렇게 지역 인재들 혹은 뭐 창조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따로 없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서울 같은 곳이 굉장히 문화적 자본이 높죠. 우리 사회, 우리나라에서 다른 어떤 도시보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 계층이 반드시 이런 문화적 자본이 많은 곳으로만 가는 건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서는 주거 문제가 너무 어렵고 그렇죠.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이런 창조 계층이 텍사스로 이동하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렌트나 뭐 주택 가격이 비싸고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텍스 시스템이나 뭐 이퀄 소사이티를 위한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어포더블한 이제 다른 도시로의 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미국도. 네, 네. 그러니까 우리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면 네. 이런 창조 계층이 반드시 수도권으로만 가지 않는다. 자기들이 일할 만한 환경이 되면 거기로 모여들 수 있거든요. 그걸 고민하시면 돼요. 그것도 이제 매력적인 도시로 그쵸. 네네. 재탄생할 수 있는 그쵸.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 네네. 쇼디치 같은 것도 굉장히 런다운된 곳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네. 항상 이런 도시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곳에서 너무 비싸니까 상대적으로 렌트가 저렴한 곳으로 오게 되죠. 서울에서 이태원이라는 공간이 변화된 거와 유사해요. 그러니까 각 도시가 다르지만 네. 변화 과정으로 보면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기지만 기회가 또 있는 거예요. 크리에이티브 클래스들은 근데 보면 젊은 친구들이라 자본의 힘은 좀 약해요. 그러니까 문화적 캐피탈은 있지만 이런 어떤 경제적인 힘은 약하기 때문에 네. 자기들이 어포드 할 수 있는 공간에 모여들죠. 빅 스튜디오가 있고 나랑 비슷한 친구들이 있고 인클루시브하고 거기가 딱 이태원이었어요. 네. 제가 그래서 처음에 리서치한 게 이태원이었는데 우리 사회에서 그런 독특한 공간은 없죠. 없어요. 그런 곳으로 몰려드는 거랑 똑같이 아. 이 친구들은 그런 데 오는 거예요. 네. 그럼 내 친구도 부르고 여기 있어 보니까 너무 좋더라. 아, 그럼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트워킹도 하고 싶기 때문에 온단 말이에요. 여기 좋더라. 오. 제주도로 젊은 친구들이 막 몰려갔었잖아요. 강릉으로 네. 막 몰려갔었죠. 맞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매력적인 도시라는 것은 창조적인 인재가 들어왔을 때 좀 더 발전하기가 그렇죠. 더 효율적이다라고 그런 친구들은 생각하면 어느 지역에 살고 싶어 하는가. 오. 요거에 집중하신 환경을 만들면 그 친구들을 따라서 기업이 오게 되는 거죠. 이 매력적인 도시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 매력적이다라고 네. 하는 건 좀 주관적인 네.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네, 네. 이제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는 매력적인 도시 네. 이 도시들을 봤을 때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점이 있습니까? 그렇죠. 매력적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죠. 네. 그래서 이제 소셜 사이언스 우리 쪽에서 어떤 그 컨셉을 디파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선생님 생각하는 매력과 그 정의하기가 제가 어렵다. 생각하는 매력은 다르잖아요. 네. 매력. 아름답다. 똑같은 거예요. 아름답다에 대한 정의가 달라요. 그럼요. 선생님 생각하는 아름다운 거와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건 다른 거예요. 매력적인 도시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매력적인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창조계층은 어떤 공간에 모이는가, 어떤 공간에서 좀 더 자유롭게 이 창의성이 발현되는가, 얼마나 이 사람들이 여기서 세이프하게 생각하는가, 내가 얼마나 인클루시브한가. 그래서 과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도시 경쟁력을 우리가 얘기할 때 랜드마크적 요소가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막 DDP 같은 웅장한 건물이 이제 그 도시를 상징한다고 생각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인터내셔널 뭐 월드뱅크나 뭐 IMF나 이런 데서 유로피안 유니언 커미션에서 다 강조하는 건 뭐냐면 네. 거기에 사는 시민들의 삶의 질, 경제 활동, 그리고 거버넌스, 우리가 얼마나 포용력이 있는가,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하고 어떤 것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얼마나 환경 친화적인가, 이 도시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예요. 파리가 뭐 15분 도시를 만든다는 것도 맞아요. 얼마나 환경을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처음 여성 시장이잖아요. 네, 네. 바이크 레인을 만들고 우리가 다 함께 15분 안에 도시를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매력적인 도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이런 물리적인 것보다 도시에서의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이 제이콥스의 4가지 핵심 요소로 봤을 때 네. 부산은 매력적인 도시입니까? 부산도 제가 네. 그렇게 막 자주 오지는 못해서 우리도 제가 부산에 있다 보니까 네네네. 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네, 작가님. 그렇죠. 예.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 예. 제인 제이콥스가 얘기한 이 4가지 요소가 있죠. 매력적인 도시를 만드는 게. 첫 번째는 믹스드 유스 디벨롭먼트예요. 혼합 용도 개발인데 이거를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19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도시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막 혼합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왜 런던의 스모그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빠져나가. 그게 왜냐면 내가 여기 집이 있는데 공장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건강에 불편하지. 좋지 않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여기 있는 산업 활동이 일어나는 것, 상업 활동, 주거 지역, 이게 이제 조닝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도시 계획을 하고 사람들이 살기 좋게 하는 거를 시스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인 제이콥스가 1960년대에 이미 벌써 이런 조닝 시스템의 문제점을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면 처음엔 굉장히 이피션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네. 우리가 그런 곳에 살게 되면 단절이 일어나요. 나는 주거만 하기 때문에 쇼핑을 하려면 그 지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엔 어때요? 우리가 슬리퍼 신고 돌아간 슬세권이란 말 쓰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5분 슬세권. 안에 내가 밖에 나와서 컨비니언스 스토어에 가고 카페에도 가고 친구들 만나고 집에 와서 일하고, 그죠? 5분 안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공간이 좋죠. 네. 근데 아니고 아파트에 있으면 친구를 만나러 카페에 가려면 멀리 가야 돼. 불편하죠. 불편하죠. 그래서 제인 제이콥스가 얘기한 그분이 살았던 그리니치 빌리지가 그런 곳이에요. 굉장히 다양성이 있고 뭐 이런 도시 공간이에요. 뉴욕에. 섹스 앤드 시티가 굉장히 유명했죠. 드라마. 네, 알고 그 드라마의 백그라운드가 그리니치 빌리지예요. 오. 그만큼 힙하고 예. 그런 곳이 재밌잖아요. 우리가 강남의 반듯반듯한 건물보다 강북에 가는 그런 골목길을 막 다니고, 부산에서도 막 굉장히 막 어마어마한 뭐 이런 호텔 뭐 이런 거 좋지만 사실 우리는 골목길에 있는 예쁜 카페가 있는 곳이 더 좋잖아요. 그죠? 재밌죠. 해리단길이 재밌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호남용도 개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산에 이제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많아요. 두 번째 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네. 보행 친화거리.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워싱턴 DC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계획 도시예요. 랑팡이라는 그 프렌치 건축가가 이제 그거를 막 굉장히 어메이징한 도로를 놓고, 왜냐면 미국이라는 그 굉장히 웅장하고 뭐 이런 힘, 권력 이런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도시잖아요. 근데 그런데 딱 가면 제가 어렸을 때 갔는데 도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걸으려면 너무 막 이게 자동차 오리엔트 되어 있거든요. 그게 재미가 없어요. 근데 뉴욕은 지저분하고 뭐 사람들이 크라임레이 높다지만 네. 뉴욕이 얼마나 재밌어요. 그거는 뉴욕은 똑같이 조닝 시스템이지만 상업 활동을 인커리지하기 위해서 보도 간격을 좁게 했어요. 같은 그리드 패턴이지만. 네. 그래서 거기 지나가면 얼마나 재밌는 공간이 많아요, 뉴욕이. 그러니까 부산도 옛날 올드한 타운에 가면은 그런 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죠? 네. 세 번째는 그 오래된 건물과 새로 된 건물이 믹스된, 그거는 히스토리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도시를. 부산이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필름 페스티벌도 있고, 그렇죠. 오래된 항구 도시 가지고 있는 역사성, 켜켜이 쌓여 있는 모든 것이 자연환경.
바다 너무 멋있잖아요. 자연환경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적정한 인구 밀도인데 부산의 인구가 좀 줄고 있죠. 네. 근데 요런 이유는 가지고 있는 잠재적 요소가 굉장히 좋은데 요게 좀 일상에 아직까지는 묻어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재개발 사업을 많이 계획하고 있고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인 제이콥스 선생님이 얘기하신 이 네 가지 요소를 잘 이제 어플라이해서 이게 사실 도시 스케일이라기보다는 디스트릭트 레벨을 얘기하신 거거든요. 또 그런 요소들을 가미하면 부산이 훨씬 더 재밌는 도시가 되겠죠. 좋습니다. 뭐 이렇게 네 가지를 짚어줬는데 네. 이 네 가지를 잘 육성하고 또 만들었을 때 더 재미있고 좋은 도시가 되겠죠. 그렇죠. 네. 흥미롭겠죠. 아무래도. 네. 소멸하지 않는 도시 경신원 작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부산의 매력을 네 가지 요소 함께 짚어봤는데 그만큼 또 순위에 든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두 가지 도시가 꼽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산이라고요. 네, 2025년에 이제 캐나다에 있는 컨설턴스 펌이 있어요. 그래서 매해마다 세계 270개 도시를 평가해서 네. 매력적인 도시를 뽑거든요. 2025년 10위에 들었고 부산은 67위에 들었어요. 오. 네, 그러니까 부산이 거기에서 이제 67위에 뽑은 이유는 네. 필름 페스티벌이 굉장히 커요. 부산국제영화제. 네네네. 그 컬처, 부산이 갖고 있는 컬처한 면하고 이제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서 경쟁력이 있는지 그리고 부산 시민들이 얼마나 프렌들리한지 주거 환경적 요소, 자연 환경적 요소 여러 가지를 다 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2개 도시만 뽑혔어요. 근데 부산이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있다. 거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도 너무 맛있고 최고죠. 교육 환경도 너무 좋잖아요. 이런 요소들을 충분히 조금 살리시면 부산도 충분히 10위권 안에 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해 70개 도시를 평가를 해요. 평가하는 거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작가님이 가보셨던 도시 중에 가장 매력적인 도시는 어느 도시였는지도 궁금한데. 모든 도시가 매력적이거든요. 네네. 그 도시가 갖고 있는 매력이라는 거는 나의 경험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도시에 머무는 동안 이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하게 하는가. 그게 나는 여기에 더 머물고 싶어. 아니면 일정보다 빨리 다른 데 가고 싶다. 근데 그 경험이 쌓이면 그 도시에 가서 조금 살아볼까? 우리 요새 한 달 살기, 3달 살기 인기 그런 거 많잖아요. 있죠. 그런 걸 하고 싶어지는 네.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나에게 매력적인 도시가 중요한 거고 그런 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해요. 저는 모든 도시는 다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걸 어떻게 발굴하느냐, 음. 그걸 어떻게 경험하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이번엔 대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원래 좀 노잼 시티로 유명했던 곳이 대전인데 네. 요즘에 빵이 네, 그렇게 네. 맛있어가지고 네. 빵지순례라는 말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젊은 층에서 빵을 먹으러 대전에 간다. 네. SNS에서 많이 나오고 네. 있는데 네. 매력적인 도시 요건 중에 어느 부분이 충족되어야 이 젊은 층들이 많이 찾아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2025년 서울도시 비엔날레를 제가 갔어요. 제 지인이 그 중에 한 명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갔었는데 네.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지루한 건 건강에 해롭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지금 세대는 재미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경험. 단순히 예전처럼 우리가 막 먹는다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맛있는 빵을 먹으러 대전이라는 지역에 가는 걸 계획하면서부터 재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 서울에서 만약 출발한다면 서울역이나 뭐 강남 버스터미널이나 어디서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나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대전역에 이제 도착을 해서 네. 거기서부터 이제 유명한 성심당 빵집으로 찾아가고 네.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소소한 행복을 할 수 있는 그게 MZ가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SNS에 올려. 그런 거를 포인트를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계획을 할 때 도시를 경험하는 이벤트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내가 여기에 딱 도착을 했어. 근데 주변에 인프라스트럭처가 별로 안 좋아. 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첫인상이 그렇게 안 좋으면 안 좋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거주자가 행복한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거기에 진짜 사시는 시민이 일단 먼저 행복하셔야 되고 그걸 먼저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시에 오시는 분들도 행복한가. 거주자가 행복해야 오는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걸 먼저 고민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빵을 먹는 행위에서 찾지 말고
빵을 먹으러 가는 과정이 그쵸. 계획부터. 중요하다. 그죠. 거기서 요새 뭐가 잘 된대. 그럼 그걸 계획하는 거예요. 원래 대전이 청년인구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그거를 요소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사람들이 오게 되죠.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지자체 공무원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도시마다 재탄생할 수 있는 전략들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우리가 좀 눈여겨 볼 수 있는 도시 전략이 있다면 그러니까 뭐 웨일즈에 아주 막 그 우리나라처럼 막 소멸되어 가던 농촌 마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북타운으로 된 해원와이랄지 그건 너무 재미있는 곳이에요. 한 개인의 괴짜 청년에 의해서 아주 농촌 마을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북타운이 됐어요. 거기 가면 전 세계에서 찾을 수 없는 책이 다 있어요. 그리고 LA의 아트 디스트릭트 같은 거 너무 재밌죠. 거기 아주 막 런다운된 곳이었는데 예술계 쪽에 일하던 분이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이건 순전히 먹고 살기 위해서 슈퍼마켓을 시작을 했는데 네. 거기를 제3의 공간으로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뭔지 할 수 있고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게 점점점 아티스트들이 모여드는 LA의 아트 디스트릭이 됐고 뮤직 좋아하시는 분들은 글래스턴베리 뮤직 페스티벌 너무 좋아하죠. 네. 거기 또 한 개인에 의해서 농장주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의 장소가 다 갖고 있는 매력과 이게 어떻게 했는지가 되게 좀 다르지만 네. 굉장히 중요한 건 자기들이 갖고 있던 내재적 잠재되어 있던 가치를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성공시킨 거죠. 없던 새로운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뭘까? 그걸로 재발견하면서 도시가 재생하는데 성공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예. 책에 맞아요. 소개를 했죠. 네. 네네. 이 새로운 게 아니라 재발견하는 거다라고 네. 방금 말씀하셨는데 네. 네. 이 재발견할 수 있는 요소가 가장 많은 게 저는 전통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과거부터 쭉 이어져 왔고 네, 네.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라 네. 도시의 정서들을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해외 시장 중에 사랑받는 공간도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재밌는 곳이 되게 많아요. 지금 전통시장이. 근데 제가 책에서 특별히 런던의 보로우 마켓과 LA의 그랜드 센트럴 마켓을 비교한 이유는 여기에서 이제 중점은 뭐냐면 네. 우리 시장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내부적으로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변화를 일으키려면 외부에서 정부가 이거를 바꾸겠다가 아니라 네. 내부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있어.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충분히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를 우리가 프로바이드 할 수 없다는 내재적인 인식이 먼저 있어야 돼요. 보로마켓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이 우리가 그러면 트러스트를 만들자. 그래서 전문가 집단이 마케터와 마케팅 주로 한 PR 하시는 분, 변호사, 어카운턴트, 그 로컬 어소리티 상인 대표, 주변 지역 주민 대표가 트러스트를 구성을 해서 이제 시장을 다 기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 시장에서 아주 미식가들이 좋아하는 브리짓 존스 다이어리나 해리포터 영화의 백그라운드가 되면서 이제 그것도 그냥 적극적으로 마켓을 알린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각 공간마다 이렇게 나눠서 어디서 볼 수 없는 다양한 식재료들이 거기 있고 그리고 막 그 왜 우리 막 미슐랭 스타 몇 개 받은 식당도 거기 있고 또 돌아가면 막 야외에서 조그맣게 영화도 보여주고 있고 뭐 이래요. 지금 현대 21세기의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전통시장으로서가 아니라 조금 한 단계 올라가는 다른 거를 해야겠다는 거를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중요한 건 여기 상인 하시는 분들이 경쟁력 있게 우리가 이걸 약속했으면 그걸 지키셔야 돼. 굉장히 프렌시한 거 하셔야 되고 가격 경쟁도 있어야 되고 이분들이 상업 활동할 수 있게 렌트비도 조정해줘야 돼. 그러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어요. 네. 공간이 변화하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나요. 근데 LA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기존 상인에 대한 보호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갈등이 많지만 이 보로우 마켓 같은 경우에는 런던은 로컬 어토리티가 모든 시장을 다 오너십이 있어요. 우리는 네. 아니잖아요. 우리는 네. 각자 그러니까 조금 좀 어렵긴 차이가 하죠. 있네요. 기획하는 게 조금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동의를 해야 되는데 네. 이분들은 다 자기 거니까 잘 안 돼요. 처음에 조금 하시다가 장사가 어느 정도 되면 다시 옛날 패턴으로 돌아가시는데 협력해서 만약에 우리가 세운 요 네. 스탠다드에 따라오지 못하면
여기서 더 이상 하실 수 없습니다라는 어구를 받아야 돼. 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영국에 있는 마켓들은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컨티넨탈 유럽의 푸드코트처럼 네. 사람들이 와서 막 즐기고 막 이런 공간을 하고 싶으면 시장을 다 같이 살려면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퀄리티에 있어서도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가장 맛있는 커피를 만든다는 목표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 지역사회하고도 철저하게 같이 지역 주민이 행복해야 거기가 서스테이너블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전통시장도 뭐 얼마나 잘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이 전통시장에 갔다 왔어요. 다른 데 갔어요. 두 개가 구분이 잘 안 가죠. 맞아요. 비슷해요. 그죠? 이제 전통시장도 물건을 사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러네. 네. 보로마켓은 미식가들의 천국이에요. 거기에 가야만 내가 그 식재료를 구할 수 있어. 우리는 약간 그런 게 지금 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상권 기획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게 그거예요. 인터뷰하면서 여러 사례들, 또 여러 도시들, 뭐 마켓들에 대한 얘기를 알아봤는데, 이제는 마지막이니까. 네.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에 대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우리 도시가 매력을 되찾으려면, 혹은 또 새로운 매력을 창출하려면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까요, 작가님? 그동안 제가 여러 가지 도시를 보고 연구하면서 한 5가지 정도 전략을 이제 좀 제시를 했어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나이가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내 도시를 이제 재발견하고 인식하는 게 가장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거를 바탕으로 경험하게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에서부터 터미널에서부터 나의 그 경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벤트나 이런 거를 통해서 도시를 경험하게 해야 되고, 이제 세 번째는 그것들을 함께 만들어 가야죠. 제가 계속 강조하죠. 지자체 혼자만 할 수 없고 도시계획과 혼자만 할 수 없어요. 이거를 지자체와 커뮤니티와 민간이 협업해서 함께 만들어 가야 되고, 네 번째는 샌프란시스코처럼 창조적인 인재가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는 있어요. 근데 와서 있다 보니까 나 여기 별로 있고 싶지 않아. 이러면 금방 떠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 여기 있어 보니까 너무 괜찮아. 행안부나 뭐 중기부 이런 데서 얼마나 사업을 많이 해요. 청년들이 막 시골에서 경험할 수 있게. 그 기간 동안 아주 좋은 경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살아볼까? 뭐 이렇게 청년마을 사업처럼 그런 기회를 줘야 돼요. 창의성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지자체 분들이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도시는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런던에 뭐 윈터 원더랜드랄지, 아니면 브리즈번이 여름이 너무 더워요. 뭐 40도 가까이 돼요. 근데 브리즈번이 어떻게 했냐면 인공 해변을 만들었어요. 여름에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빠져나가지 말고 도시에서 해변을 즐겨. 그러니까 그런 날씨를 역으로 이용한 거예요. 네. 윈터 원더랜드도 맞아요. 그 영국이 겨울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런던어들은, 영국 사람들은 다 햇빛 있는 스페인이나 남프랑스로 다 도망가요. 1월 달이 너무 우울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다 끝나고 새로 한 해가 시작되는데 막 비 추축추축 오고 3시만 되면 깜깜해지고 너무 우울해. 그러니까 다 나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런던에서 뭔가 재밌는 걸 할 수 있는 거를 또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겨울의 날씨.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저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이러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거를 역발상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용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도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까 작가님께서 위기는 기회다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뭐 창조적 인재, 또 창조 계층 이런 것들을 형성해서 매력적인 도시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또 바깥 외부에서 뭔가 레퍼런스를 찾기보다 우리 자신이 어떤 색깔을 갖고 있는지, 그렇죠. 이것도 뭐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이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어떤 도시든 소멸하지 않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도시가, 또 국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이 책이거든요. 어디서든 찾을 수 있는 책이니까 우리 도시가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면 좋을지 고민하고 또 함께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소멸하지 않는 도시의 저자 경신원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작가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